이번 특종은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눈을 뗄 수 없다는 거죠? 뭐 여성을 그린 그림인데요. 아니 근데 뭔가 좀 느낌이 네. 발증하고 스산하고 좀 약간 그죠? 일단 뭐 눈, 코, 입을 좀 자세히 보세요. 눈, 코, 입을 보라고? 이러니까 눈을 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보라 그러니까. 자꾸 시키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2011년 전 세계 누리꾼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이라고 왜?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하단에는 이 그림을 30초 이상 쳐다보지 마시오라는 주의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게? 어? 자, 이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으로 불리게 된 이유. 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광기 어린 살인자이며 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림으로 남겨놨다는 거죠. 피해자야? 피해자 얼굴이야 그게? 네. 아, 얘기 듣고 그림 보니까 더 찝찝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림에 억울하게 살해된 여성의 원한이 담겨 있던 걸까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던 살인자는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뒤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살인자의 그림이 인터넷에 공개됐고요. 계속 쳐다보니까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어머. 이런 무시무시한 경험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사연을 담은 이 초상화가 전 세계 누리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을 때 이 그림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알고 보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살인자가 아닌 중국계 미국인 3D 일러스트레이터 로버트 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판타지 시나리오 텔루리안 스카이 작품 속 주인공 캐릭터 루 공주를 그린 거라고 밝힌 겁니다. 어머. 그래서 로버트 창은 자신의 그림이 도시 괴담으로 떠돌자 황당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쁘네. 이제 좀 달리 보이시죠? 신비롭다. 판타지 주인공 같아. 하지 마. 한 화가를 덮친 모모모의 저주. 이번 특종은 고양이를 그린 작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쪽 화가의 작품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누가 봐도 귀여운 건 왼쪽이고 오른쪽은 약간 도깨비스러워요. 그런데 이 두 고양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한 사람,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국민 화가 루이스 웨인이었습니다. 아니 한화가가 그린 거라고요? 너무 다른데? 다르지 않나요? 화풍이 확 달라졌네. 뭐 사람 스타일은 변하지만 진짜 완전 극적으로 변했네요. 188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 귀엽고 앙증맞은 고양이 그림으로 유럽 미술계를 뒤흔들며 일명 고양이 화가로 불린 루이스 웨인. 그런데 그의 작품이 변하게 된 데는 고양이의 저주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80년대 중반 새끼 길고양이 피터를 구조한 뒤 고양이의 매력에 흠뻑 빠진 루이스는요. 이후에도 버려진 길고양이들을 작업실로 데려와 본격적으로 집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후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 속에 고양이들이 등장했고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저 왼쪽 그림을 보면. 찐 집사시네요, 정말. 네. 자,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루이스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는데요. 이유 모를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며 그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요. 그가 망상에 시달릴수록 그림 역시 점점 기하학적으로 바뀌게 됐던 겁니다. 오, 진짜네. 1924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끊임없이 고양이 그림을 그리다 1939년 루이스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고양이의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질환을 앓으실 수는 있지만 계속 고양이 그림을 그렸다는 게 약간 이상하기도 해요. 그렇죠. 좀 집착한 거잖아, 어느 정도. 집착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8년이 지난 2007년 체코의 기생충학자 야로슬로프 플레그르의 충격 주장. 루이스는 고양이의 저주가 아니라 고양이 기생충에 감염된 걸 겁니다. 그는 고양이 기생충인 톡소포자충이 인간의 뇌로 들어갈 경우 판단력 상실 등 치명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 루이스 웨인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저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아 기생충 감염.
그러나 톡소포자충 감염 환자의 약 90%가 감염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톡소포자충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고양이 화가 루이스 웨인, 과연 그의 그림은 왜 변하게 됐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1447년 안평대군의 무릉도원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안견이 단 사흘 만에 그려낸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 두 기자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 이건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저거는 주관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1447년 평탄한 현실 세계,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진 중간 세계, 그리고 복사꽃 핀 이상향까지 무릉도원으로 가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몽유도원도가 완성되자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는가. 은자들의 오차냄새 아직도 완연하거든. 그림으로 그려놓고 볼진데 정말 좋은 일이니 천여 년을 전하여 봄직하지 않는가. 안평대군의 발문을 시작으로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 등 21명의 당대 최고 문인들이 앞다투어 몽유도원도에 대한 찬시를 남겼고요. 그 길이가 20m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 명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몽유도원도가 탄생하고 몇 년 뒤 조선의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몽유도원도의 저주 아닐까? 맞아. 아니면 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어? 그 이유, 그림이 세상에 나온 지 6년 뒤인 1453년 안평대군의 형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조선에 피바람이 불어닥쳤는데요. 영부를 동모했다는 이유로 사사된 안평대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당시 좌의정 김종서가 철퇴로 맞아 사망. 1456년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던 박팽년, 성삼문 역시 사망. 이뿐만 아니라 이현로, 이계까지 몽유도원도의 이름을 올린 6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조선판 데스노트 아닙니까? 이름 올리면 다 죽여버리는. 이후 몽유도원도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로 불리게 됐고요. 계유정난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1890년대 일본에서 발견돼 안타깝게도 현재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소장 중인데요. 찰나의 꿈을 영원으로 승화시킨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는 정말 죽음을 부르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였던 걸까요? 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 묻은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묘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2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요. 깜짝 놀랐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 아,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한 달 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 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공동묘지 관리자들이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아우. 그 인형이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인형도 아니고 어린 딸이 아끼던 인형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니 가족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고 정말 그 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주의! 이것을 볼 땐 반드시 유의하시오. 2015년 영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뭔데? 그냥 보기엔 너무 평범한 인형이잖아요. 이거 뭐 저주에 걸린 인형인가요? 사탄의 인형? 에나벨 같은 거 에나벨? 어? 에나벨? 두 분 막 뭐 속이 메스껍거나 오한이 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전 아니에요. 근데 왜요? 저 인형이 뭔데? 방금 보신 이 인형의 이름은 패기인데요. 패기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메스꺼움과 오한, 두통, 가슴 통증뿐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겪는 등 당시 패기를 보고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최소 80명이나 속출했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네. 이거 말하고 보여드리면 안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봐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 메스껍고 우리 이제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저도. 우리는 뭐 출연자니까 그래도 이거 시청자 시청자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시청자분들께는 전체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너희 둘만은 생으로 본 거예요. 아 모자이크 쳐서 나왔어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자, 이 인형을 공개한 사람은 영국의 초자연 수사관 제인 해리스. 패기가 제인의 집에 온 뒤로부터 그녀에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며칠째 계속되는 악몽이야. 저리가 이 악령아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제인은 수개월 동안 끔찍한 악몽뿐 아니라 고열과 심각한 환각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부에게 2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그녀가 패기의 존재를 공개하자 사람들은 패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기만 했음에도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방 안에서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과 인기척을 느끼는 등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패기가 저주받은 인형이며 패기를 본 사람에게도 저주가 내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저 화면에 팩이 좀 내리자. 내려주세요. 예, 저 그냥 올려놓지 왜 계속 말고. 떼어놓고 있어? 참 우리 저 아까부터 제작진 신경 쓰이대. 왜냐면 자기네들은 왜 안 그래? 보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또 현실로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네네. 저주 생각이 또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저주의 시인 건가요? 하도 패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인형으로 악명을 떨치자 제인과 다른 심령술사들이 패기를 조사한 결과 흉부 질환으로 죽은 여성의 혼이 깃든 겁니다. 아마 홀로코스트로 학대받은 영혼일 겁니다. 그다음에 패기에게 고통받은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기는 에나벨이나 로버트 인형처럼 미국의 한 유령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데요. 아 저것도 사진 또 보여줬어. 보면 몸이 아프다고 너도 나도 얘기를 하니까 이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괜히 막 나도 아픈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게 기분 탓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특종은 사연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났어요. 서로 피 흘릴 정도로 싸워서 헤어지게 해주세요. 학생 때 절 왕따 시켰던 친구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요. 걔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저주하고. 일본이 저런 게 좀 있잖아요. 막 저주하고 그러는 거. 아 근데 좀 다 섬뜩하네요. 내용도 강하고. 네. 네.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대신 저주해드립니다. 바로 일본에서 성행 중인 일명 저주 대행업체의 이야기입니다. 별별 다 대응하는구나. 그렇죠. 네, 일본에 현재 운영 중인 저주 대행업체만 수십 곳.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최소 40건에서 100건까지 고객들의 저주 상담이 들어올 정도로 저주 대행이 인기라는데요. 심지어 가장 유명한 저주 대행 업체는 무려 40년 경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무당도 아니고 저주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사실 효과가 있겠어요. 이걸 뭐 돈을 받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효과 있을 것 같아.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취재한 저주 대행업체의 서비스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메일, 전화, SNS를 통해서 업체 전문 주술사에게 상담을 접수하고요. 고객 본인과 저주 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생시, 관계 등과 함께 상대방을 어떻게 저주하고 싶은지 내용을 전달하면요. 업체에서 가격 산정 후 고지, 그리고 소위 대행비를 선지급하면 업체가 저주 대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 단가가 어느 정도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관심을... 네. 어떻게 이메일 드려요? 이제 예. 어디 뭐 누구 이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잘할게. 뭘 그렇게 또 그렇게. 아니 이제 일단 한번 업체까지 부르려고. 죄송한데 일단 가격 들어보고 들어보고. 예. 가격도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간단히 기도만 하는 거는 약 77,000원. 가벼운 사고나 잠깐 아팠다가 회복하는 정도의 저주는 약 13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신사에 가서 일주일 이상 저주를 부르는 코스는 기간과 저주 강도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저주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메뉴판에서 음식 고르는 것처럼 저주를 고르는 건데 아니 그 대체 이게 어떻게 저주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오 기자의 머릿속에는 이 대행비만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니, 의심이 가득합니다. 신사에 매일 가는지 어떻게 체크할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저주 대행 업체에서 저주를 행하는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이 있어. 못을 먹어? 아 기분 나빠. 저건 진짜 당하는 입장이 짜증난다. 보셨죠? 아니, 어때요? 이래도 농담 같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게 약간 오싹한데요. 그렇죠. 자, 일본의 고대 헤이안 시대부터 전해져 온 지푸라기 인형을 찌르는 저주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저주 대행 세 번째부터 확실히 효과가 나타났어요. 저주 걸고 며칠 뒤 절 괴롭히던 상사가 퇴사했어요. 그리고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개월 안에 효과가 없으면 무료로 AS 저주를 해주거나 와. 1년의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는 입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당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저주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만큼 제일 큰 복수는 없어요. 아,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남을 막 깎아내리기보다는.